알겠습니다. 이 내항해운이 업체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850억 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사업으로 한 30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망을 점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2019년도에 그 화물 수량을 보면요, 한 1억 600만 톤 정도인데 그 분류를 보면은 유류가 32%, 강석이 한 20%, 시멘트가 15%, 철제가 13%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항 전망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제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에 따를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요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이 좀 활성화되면은 철제라든가 시멘트 중심으로 좀 첨가가 되어서 내항도 좀 외항이나 항공처럼 내년에 좀 화랑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체 상태인 내양형이 좀 일본처럼 좀 빛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내양 쪽 전망이고요. 저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사실 해부박해는 아시다시피 한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군 순수한 학술 단체입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판례 연구회라든가 또 학술 발표를 통해서 그 해상법의 발전과 또 해상법의 국제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대법원과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미나 그 해상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추진 회사 법정 중재 추진 활성화 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과 저희 해법학회가 회사법원 설치에 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법안 제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은 내년에 그 국제해법의 CMI의 정기총회가 국제 컨퍼런스가 도쿄에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19 때문에 올해 그 수년됐는데요. 내년에 또 많이 관심을 가주시고 또 국제 행사인 만큼 저희 해법학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권오인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년사를 준비하면서 그 한 해를 좀 전망을 해보는데 올해를 지나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코비드 19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로 인해서 화물 업계만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삶의 형태가 바뀌는 큰 전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전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큰 축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다음에 최근에 EU 쪽에서 그 대중국에 대해서 강경 조치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쇼링, 니어쇼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런 부분을 하나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좁혀서 보면은 환율, 유가, 그다음에 무역 상대국의 무역 경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관점을 하나 또 보고 있고요. 동북아 지역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다음에 코로나의 백신 치료제는 얼마만큼 진도가 빨리 나갈 건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조심스럽지만은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패턴이 좀 유지가 되고 하반기서부터는 다소 진정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 상고하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컨테이너 부문하고 일부 그 한국의 대형 브로커 선자들은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려운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 숫자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컨테이너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항공 화물 쪽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 건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맞기 시작하면은 많이 좀 안정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요. 그 저유황유 그 다음에 새롭게 대두되는 LNG 이건 또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거는 뭐 단기간으로 그 공급과 수요에 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선박의 체질, 에너지원의 변화 이런 것이라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올 한 해가 운임은 폭등했지만은 그 물통량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내년도 올 한 해에 좀 부진했던 무역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전망치에서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회복이 좀 더뎌진다 그러면은 그만큼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가 보험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권호정 부장님. 네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 보험업계의 내년도 전망은 키워드를 한 2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신리스크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드마켓 현상 심화 2가지인데요. 그 신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 손해가 많아져서 2020년 그 올해가 1970년 이후 격타 5번째 규모의 자연재해 보험 손해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기후 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데 대한 보험업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해상 저희 그 업계 분야에서 보면 이제 그 온난화에 따른 북극 항로 개척의 이제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이에 따른 이익도 있지만 보험업계에서 보면 이로 인한 새로운 위험들을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즉 이제 북극해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북극해의 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도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연료 그 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친환경 연료 혹은 그 LNG 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제 이전에 사용해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연료나 기관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제 기존의 그 선박보험 약관 중에 어디셔널 페일 클로스를 뭐 도입해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보다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뉴노멀에 대비한 어떤 다른 커버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리스크 중에 사이버 리스크도 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 사이버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IMO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이버 보안 및 위험 관련 사항을 ISM 코드에 반영을 해서 이제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할 때 이제 이걸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도 새로운 그 사이버 면책약관을 지난 19년 11월에 도입을 했는데요. 면책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업계 차원에서 이슈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드마켓 현상 심화의 내용인데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무역이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이제 유가나 이제 운임이 좋아져서 선사 수익성이 좀 나아져서 조금 보험 수요가 증가했을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시장 전체가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전체가 공급자 중심 하드마켓 현상으로 바뀌어서
있는 현상이 있고, 특히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그 보험사들이 이제 해상보험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 보험 수요에 대한 그 공급이 지금 딸리는 현상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간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대형화 이슈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뭐 오웬이 에이퍼스 최근에 난 사고처럼 이게 이제 컨테이너 2,000여 개가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GA로 갈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고의 규모도 크지만 그 사고 처리의 복잡성도 매우 높아질 거고, 오랜 기간 동안 클레임에 관한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있고, 바로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지중해 유조선의 테러 위험이 있었는데, 테러 위험이나 해저 위험도 이런 하드마켓 현상을 심화하는 데 더 나쁜 쪽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보험업계는 신리스크에 대한 대응 이슈, 그리고 하드마켓 현상 심화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선박보험을 제공할 회사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란 게 그 선박보험에서부터 우리가 한 17세기부터 시작됐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정문기 박사님. 네, 그 물류업계 관련해서 내년 2021년 한 해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해운 그 전기선 시황 전망은 그 올해 2020년 기저효과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도 됐습니다만 이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사들 캐리어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베슬 스킵 내지는 이제 임시 개량 등을 통해서 그 공급량들을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진행 추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수요의 변동성 심화 부분이나 그 선사의 공급 조절로 인한 해상 운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해상 운송의 그 상승 요인이나 하락 요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조절을 통해서 운임 상승을 해왔던, 올해 그렇게 했었는데 선사의 운영 방식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량 감소를 이제 운임 상승으로 변경하여 이제 매출과 순이익을 올해 이제 많이 창출을 했는데, 그런 이제 선사의 해상 운임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라서 이제 수요 증대로 해상 운임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으로 보면 그 선사의 공급 조절에 대한 그 각 국가의 정부 차원의 제재라든지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여론, 내지는 이제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갔을 때 완화된다든지, 내지는 또 수요 감소가 장기화로 인해서 임시 개량, 베슬 스킵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계에 이제 선사들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가지고, 그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국제 해상 운임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제 해상 운송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그 내년도 2월에 중국 춘절 기준으로 해서 춘절 기준에 사실은 이제 물동량이 크게 움직이는데,
이전하고 이후로 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춘절 이전까지는 그 컨테이너 베스 스페이스의 확보 측면하고 컨테이너의 회전율 하락 내지는 공컨테이너 부족 현상, 이 공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게 이제 중국 컨테이너 생산 업체들이 계속 이제 공급하는 부분을 중단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높은 해상 운송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춘절 이후에는 나름 그 수요와 공급이 평년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그 급등한 해상 운송이 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 풍기 현상도 많이 이제 감소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누어서 보면 그 상반기까지는 해상 운임이 상승된 상태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대형 화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 국제 해상 비딩을 글로벌 비딩을 하고 있는데 짧게 그게 분기별로 운임을 결정을 하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많이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선사 측에서는 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1년이지만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할 시 이제 해상 운임을 DC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제한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는 역시 이제 수요 증가 및 선복 부족 현상이 예상이 돼서 연간 장기 계약 운임이나 시장 운임 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는 그 나름 선복 확보라든지 공컨테이너 수급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북미 물량이나 물동량이나 유럽 물동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이 안정화되고, 그래서 국제 해상 운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셨고, 그 특히 이제 그 하락 요인으로 이제 금년에 그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공급을 조절했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제재나 국민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이것이 조금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FMC가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상당히 그 변화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 저도 이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윤민석 지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스크립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은 뭐 원양 전기선사들 계속적으로 신규 선박 확보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전기선사들 뭐 어제 뭐 STX 그 흥하염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통폐합 조정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또 부전기선사, 내항, 연안선사들도 전기선사만큼 선박금융 자꾸 요청하실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사라질 때까지는 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경기 상승은 불확실하고 또 현재 저유가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이제 중견 중소 해운사들이 선박의 채산성 악화나 이제 뭐 그런 매출 하락을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를 미리미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뭐 지금 HMM이나 이런 일부 대형 선사들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금 뭐 살아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또 중견 중소 해운사들은 사실 좀 너무 큰 선사들 위주로만 한다는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는 이런 공적금융기관에서 이런 민간금융 저희 같은 상업은행들을 참여를 유도를 하시면서 또 중견 중소 해운사들 유동성 공급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뭐 내년도 운전자금 보증이나 뭐 저기 CVC나 이런
입찰 보증하는 신규 상품도 출시할 예정으로 있으신데 그게 중소 중견 회원사들한테 조금 유동성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유동성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퇴출돼야 될 선사들까지도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상업은행들이 아무래도 신용 분석 능력을 좀 더 뛰어나다 보면 이런 은행들의 보증 상품 제공하시면서 서로 이제 좀 콜라보 하셔가지고 좀 지원할 선사는 적극 지원하고 아닌 선사는 퇴출하는 그런 금융 협력 방안이 내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지금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선박의 소유와 운영의 분리에 대한 뭐 BBC, 뭐 TC 선박 금융 이런 거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한번 내용을 제 나름대로 생각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적시에 선박을 확보하고 또 뭐 자기 자금 부담 없는 어떤 저비용의 선박 금융을 회원사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아주 도입 취지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뭐 혜택이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해운사는 이제 BBC든 TC든 만약에 상장사하고 그 상장 계열사라면 사실 BBC든 TC든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부채 비율 개선에는 그닥 IFRS 19으로 인해서 별 부채 비율 그 개선의 효과가 그닥 없습니다. 그냥 단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K갭이라는 일반 회계 기준을 쓰기 때문에 뭐 운영 리스인 경우로 이제 분류를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실상 부채 비율 개선 효과는 있는데요. 대형 상장사들은 그닥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만약에 상장 회원사도 일단은 자기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선박에서 만약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할 때 하는 캐피탈 게인을 얻지 못하는 또 단점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중소회원사는 부채 비율 아까 K갭을 쓰기 때문에 부채 비율 이슈를 완화하고 뭐 부담 없이 선박을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거지만 또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쉽게 선박을 또 빌려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 빌리는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빌려주는 선박 보유 기관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선박을 이제 임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선박의 감가상각이나 용선 해운사의 뭐 도산 또는 선박의 회수 또 회수된 이후에 재활용 방안들 어떤 그런 구체적인 플랜 B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과연 사전에 이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더더군다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뭐 빌려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선박의 관리나 아니면 감리 기능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막연한 뭐 선박의 장기 대선만 많이 한다고 이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또 선박 보유 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또 회계에 다 연결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선박이 또 시장 가치가 뭐 떨어지거나 하면 장부 가치가 분명히 훼손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처분까지 간다면 추가 손실도 분명히 따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박을 또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저희가 이제 선박을 지금 요즘같이 선박이 부족하다고 또 이런 선박의 어떤 선박량 확보에만 또 너무 매몰돼 버리면 사실 나중에 그 선박들이 또 늘어나고 또 경기가 또 하락했을 때 그 선박의 또 처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마지막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그런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하신다고 하면 뭐 꼭 그것을 꼭 공적금융기관한테만 다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뭐 리스사 설립도 좋고 많은 방안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자본시장 쪽에 있는 자금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선박투자회사 제도 이런 거 운용사들이 요즘에 그 공사들 일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이용해서 선박 운용사들을 또 활용해서 관련 이런 기금이나 또 해운조선 이런 업체들이 산업계에 또 그 출자나 내지는 뭐 자본 참여 유도를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사실 뭐 이제 과거에 선박 부실이 많다 보니 선박 공모펀드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냥 우량 해운사나 아니면은 뭐 보증이 있는 우량한 그런 선박 금융이라면 이런 것도 과거에 있던 뭐 세제 혜택을 좀 줘서 좀 다시 또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적 관심도도 좀 배가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윤민석 그 지점장님은 내년에는 좀 중소 중견 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해증권과 같은 공적 기관들이 상업은행 참여를 좀 유도하자고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선주사 육성에 대해서 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재희 변호사님 좀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회사 법조계에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뭐 올해 발생한 이제 각종 국내 이제 분쟁들이 만약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1심 판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좀 관심을 갖고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제 내년에도 그 여파로 이게 해상 법조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해상 변호사들이 이제 처리해 왔던 그런 드라이 웻 사건 혹은 선박 금융 업무보다는 조금 더 좀 사건의 양태가 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법률이 하나 발효되는 것이 있는데요. 한 1월에 이제 해양수산부 주도로 이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른바 이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이제 정부가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해상교통 분야 이제 디지털화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월 달에 발효되는 아마 이 내비게이션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해상법 분야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망이라 그러면 그 특별하게 뭐 해상법 교수를 더 뽑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로스쿨 쪽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해상법 분야가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뭐 고려대학교 그 해상법 센터가 그동안 뭐 하는 일은 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뉴스레터를 1년에 4번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를 이제 4번 개최를 했고, 수산 또 해양 레저 법정책 연구회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코로나 19 대책도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대책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해상법을 발전시키고 국제화시키는 작업을 내년에도 계속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상법이라고 하면은 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만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운송 중에 그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해운산업,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해운산업, 조선산업을 도와주는 형태의 해상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하자면 창조적인 기능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상법이라는 게 상하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산업의 그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뭐 계속 화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다. 70%는 그동안 했던 것을 하고 30%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냐. 말하자면 무인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70% 연구를 하고 그동안 있었던 해상법의 이슈를 30% 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 기존에 했던 걸 우리가 70% 하고 새로운 걸 30% 하는 입장을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니어쇼어링이 된다면은 우리가 연안에 있는 가까운 국가 사이의 운송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과연 피더선의 법률 관계가 뭔가, 우리가 환직하면 피더선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더선의 법률 관계가 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해진공의 역할이 더 커지니까 해진공이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또 연구가 돼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도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 물류 회사하고 이 그 기존의 운송인하고의 갈등,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기선사들이 슬로우 스트리밍을 하고 선복을 조정하면서 운임을 유지한 거, 그게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괜찮지만 그 경기가 좋아가지고 화주들이 선복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다분히 경쟁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동행위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내년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여러분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살아난다면은 이제 V자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수요가 몇 달 동안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한 이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그런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오전에 한 그 이 컨테이너 아니 오전에 한 크루즈 선박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 있게 뭘 컨테이너 박스를 보유하고 선박을 보유하고 하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가면서 그런 그 안정성을 도모할 것인지 하는 것이 내년에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를 반드시 운송인이 제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자 물류회사나 화주들도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윤민석 그 지점장이 말씀하신 선주사 활성화 제도,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모멘텀을 얻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우리 선사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이제 선주사 육성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또 주도해서 이 소모임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주사 제도의 그 뭐랄까 그 육성과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작업들이 아마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해상법 분야의 그 내년도 전망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그 라운드는 이제 다 돌았고, 혹시 이제 플로아에서 우리들이 오늘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의 추가 사항이라든지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도 이슈 그리고 내년도 전망들을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